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초등교육 전문가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자라는 교실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의 외국어 교육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학부모님들 영어 교육 관심 많죠. 관심 많으시죠. 뭐 우리말 교육보다 왜 영어 교육에 더 관심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네. 예전에 영어를 문법부터 배웠지만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외국어 교육, 문법보다 말하기부터 하나요? 어떻게 일단은 기본 생활 회화부터 시작은 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저학년이라면 그 1, 2학년 아이들 경우 이제 문법보다는 단어와 짧은 문장으로 생활 영어나 영어 노래 등이 좋고요. 네. 그런데 5, 6학년인데 그동안 영어 공부를 좀 소홀히 했고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려 한다면 기본 문법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기본 문법이라면 적어도 최소 단어의 형태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가장 기초 단위죠. 그다음에 문장에 이제 기본 5형식이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런 기본 형식 순서. 네. 그 저학년이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단어 한두 개로 꾸며진 그림책과 노래 등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이미 고학년이라면 가장 기초적인 초등학생을 위한 문법, 아주 얇고 쉬운 책들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 하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쉬운 동화책을 읽게 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우리말도 이렇게 잘 보는 그 어린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뇌과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만 10세가 되는 시기까지 뇌 역량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만 10살까지요. 예, 네. 이걸 이제 뇌 역량 확장시키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접하고 경험했는지에 따라 그 영역의 저장치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꼭 영어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단 초등 아이들의 뇌에 새로운 언어 자극을 위해서 아주 쉬운 수준이라도 가르칠 것을 권해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한글 문화권에서 언어 능력을 넓히는데 한자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네. 새로운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인다는 건 또 다른 사고 체계가 이제 형성된다는 것과 같고요. 초등 저학년일 때 매일 3-4글자씩 한자를 배우는 것도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는 뇌 역량을 확장시키는 데 효과적이고요. 우리는 한자를 읽고 쓰는 걸 새로운 언어라고 생각하지 잘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뇌는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게 한글과는 전혀 다른 글자고요. 아이들은 이미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라는 단어, 아이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단지 한자로 쓰거나 읽지만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만 살짝 채워줘도 뇌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역량을 넓혀나가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언어 역량을 넓히기 위한 좋은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예, 아이 수준에 맞는 쉬운 영어 동화책 읽기를 권해드리고요. 해리포터 읽기가 유행인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6학년 학생이었는데 해리포터 영어 원서를 가져와서 이제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읽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영어 소설책을 읽고 있으면 이제 정말 기특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때 담임 입장에서는 조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점심 시간 좀 머리 좀 식힐 겸 운동장에 나가서 이제 교실에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수다도 좀 떨면서 이렇게 놀았으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예. 누구누구야, 점심시간 끝나면 이제 바로 영어 시간인데 오늘은 좀 놀지 그러니? 이제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지금 놀고 있는데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아차했죠. 어른들 입장에서는 영어 원서를 읽고 있으면 그걸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저 소설책 읽으면서 이제 쉬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 아이에게는 영어는 쉴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도구가 되었던 거죠. 이 학생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이었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그 수준까지 이제 이르렀을까요? 그 새로운 언어를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 배우기만 하면 그 과정은 이제 금방 지치고 피곤해져요. 네, 기본 단어, 기본 문장을 조금 배우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짧은 느낌을 적어보거나 특히 아이의 현재 수준에 맞는 스토리가 담긴 이야기를 읽고 듣고 하는 과정이 이제 중간중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외국어를 대하는 자세가 공부가 아닌 쉼의 용도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해리포터 영어 원서를 읽던 친구는 그 과정이 적절히 배분되었던 거고요. 어릴 적부터 자기 수준에 맞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계속 접해왔던 거죠. 그렇군요. 영어를 쓰는 환경에 자주 이제 접하게 해야 된다고 이제 많이 이런 얘기 들어서 네.
영어 캠프도 보내고 막 방학 동안에 이제 단기 과정으로 외국도 보내고 막 그러는데 네. 이게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영어에 대한 노출 얼마나 많이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대학 시절 필리핀에 교환학생으로 1년 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요. 네, 그때 지방 섬에 있는 산골 마을 학교들을 종종 찾아가곤 했는데요. 뭐 밤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뭐 TV도 마을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한 곳이었고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제게 이제 영어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거침이 없었어요. 보통 필리핀이나 뭐 인도 같은 경우 일상에서 영어 노출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쉽게들 말을 하는데요. 네. 저도 뭐 그런 줄 알았고요. 네. 하지만 제가 방문했던 필리핀 섬마을 산골은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보다 영어 노출이 훨씬 더 적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 필리핀 선생님께 이제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혹시 방학이면 도심에 있는 친척 집에 가나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산골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영어를 잘할까요? 네, 그래서 이곳은 영어를 거의 쓰지 않는 곳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대부분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저에게 아이 공책을 하나 꺼내서 이제 보여주셨는데 누런색 빛바란 종이에 아이들의 영어 문장이 이제 가득 적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알았죠. 아, 필리핀 아이들도 일단 영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구나. 그냥 노출시킨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이 모국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 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종의 트레이닝이 선행되었던 거죠. 단순하게 노출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모국어가 아닌 이상 그리고 초등 중학년 이상이라면 이제 계획적이고 교육적인 연습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영어 하나만 잘하기도 어려운데 몇 개 국어, 외국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까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렇게 잘하는 걸까요? 네. 저도 뭐 몇 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진로를 변경하고 교대를 다니기 전에 가톨릭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예. 가톨릭 대 고대 히브리어나 시라보로 성서를 가르치는 교수 신부님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외국어를 몇 개 정도는 기본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이제 드물었죠. 아, 몇 개 국어 정도는 해야 성서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이미 압도되는 거죠. 저분들은 그냥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분들인가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기억에 구약 히브리어 성서를 가르치는 교수 신부님이었는데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는 뭐 언어 천재도 아니고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성서를 배우고 오라고 시켜서 간 거다. 성서학을 연구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아무리 피곤하고 일이 많아도 매일 최소 2시간씩 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언어를 공부했다. 뭐 기본 문법서 하나 떼고 단어 외우고 문장 외우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적어도 학문 연구를 위해 원서를 찾아 읽을 실력은 충분히 된다. 이제 결국 노력했다는 거였죠. 예. 이제 우리가 말로는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최소 6년은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정말 매일 단 2시간이라도 꾸준히 2년 동안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공립초등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영어 배운다고요. 그렇죠. 예. 그럼 선생님은 외국어는 언제부터 배우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3학년부터 영어를 해야 된다, 초등 입학 후에 해야 된다, 뭐 여러 이론과 말들이 많지만 제가 본 아이들은 적어도 보통의 아이들이라 하는 수준의 1학년 아이들도 찬찬히 교육하면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저희는 영어뿐 아니라 이제 중국어도 가르치는데요. 1학년부터 가르칩니다. 네. 매 학년 말에는 한자 국수 시험도 치르고요. 한 번은 각각의 평가 결과를 쭉 펼쳐놓고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중국어 평가도 좋았고 한자 급수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과거 정서발달 검사와 인지검사 결과 데이터도 함께 같이 봤고요. 특별히 더 영재성이 있거나 뛰어난 인지력을 지닌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쉬운 단계부터 찬찬히 그리고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였고요. 외국어는 누적되는 시간과 연습이 선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이들? 저는 지금 이제 서울의 한 사립초 6학년 담임이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영어 수준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예. 아이들 중 3분의 1 이상은 영어 유치원을 다녔던 아이들이고 1학년부터 방과 후 과정을 통해 주당 최소 영어 4차시 정도, 3학년 이상이면 주당 5에서 8차시 정도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화된 정보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허락하에 23학년도 수능 영어 듣기 평가를 예고 없이 들려줬습니다. 대입 수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수능 방식 그대로. 이게 혹시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학교 성적에 반영하거나 점수를 개별 통보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평가도 외국어 영역 전체가 아닌 이제 듣기 영역만 예.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은 했었지만 이제 그 이상이었고요. 47명 중에서 5명이 만점을 받았고요. 한 개 틀린 학생이 8명이었습니다. 실제 23학년도 수능 응시생 중 영어 1등급을 받은 비중이 7.8% 정도 되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듣기 평가만 봤기 때문에 듣기 평가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수능 평가 한 개 틀린 학생까지 그러니까 90점 이상을 1등급이라고 가정했을 때 초등 6학년이지만 이미 약 27.6% 정도의 아이들이 듣기 평가만 봤을 때 1등급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일반 고3 수험생들보다 약 4배가 높은 수치였습니다. 초등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요. 외국어 영역에 대한 격차는 이미 상당 부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방송 들으신 학부모님들은 당장 1학년부터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오해를 할까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강연 가면 다른 교육자들에게 그런 질문도 받아요. 그럼 외국어를 선행하라는 거냐? 뭐 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배움의 시기를 특히 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 그 시기를 자꾸 늦추지 말자. 수준에 맞게 천천히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걸 공립에서 먼저 시작해주면 어떻겠느냐. 그게 안 되면 저는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엄마가 읽어줘도 되고 아빠가 읽어줘도 됩니다. 초등 외국어 영역의 시작 일단 1학년부터라도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고요. 학교 방과 후 학교에서는 열리고 있으니까 그곳에 보내도 되고요. 이제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단 외국어를 만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갈수록 학력 편차가 심해진다고 하면서 교육 시기와 기회를 자꾸 미루는 듯한 교육 이론과 정책들을 보면 솔직히 좀 안타깝고요. 1학년 초등학교 솔직히 이제 학교 시간이 유치원보다 일찍 끝내면서 결국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이제 돌게 되고 우리 아이가 외국어를 적어도 잘하게 하고 싶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무화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단 수준에 맞게 그리고 하루 20분이든 30분이든 꾸준하게 그게 중요합니다. 네, 마음이 자라는 교실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요 한 곡 듣겠습니다. 소리나래 빛이 부르는 어린이 행진곡. 발만 주워나가자 앞으로 가자 어깨 동무하고 가자 앞으로 가자 우리들은 싱싱한 어린이라네 큰 수왕산 이어가는 새싹이라네. 이어서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매거진 생활법률 법무법인 동인 강민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법 체계에 대한 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하면은 법률을 의미하고 이제 국회에서 제정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뭐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모든 내용이 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네, 현재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최상위 규범으로 헌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은 국회 의결을 통해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항이나 뭐 시시때때로 변동되는 수치 같은 것들을 법률로 정하게 되면 제때 법률 개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법률도 너무 복잡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두고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같은 것들은 하위 법령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대통령령, 이걸 시행령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은 총리 소속 기관이 마련하는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만드는 부령, 이런 순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효력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순입니다.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규범을 제정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국회가 정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조례와 규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되는 것이 조례, 예.
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것이 규칙이고요. 예. 다만 그 효력은 전국이 아니라 그 관할 지역에만 한정이 됩니다. 또 외국과 맺은 조약도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거나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어서 법률에 준하는 적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처럼 저희가 보통 법이라고 부를 때에는 법령이라고 해서 법률과 하위 법령을 합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이제 국회의원이 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종종 뉴스 보면은 어떤 것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좀 헷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은 전통적으로 입법은 국회가, 행정은 대통령이, 사법은 법원이 맡아서 한다는 상권 분립에 기인한 것인데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입법 독점주의라고 해서 모든 법령을 국회가 다 정했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인 변화가 빨라지면서 입법이나 개정 수요를 국회가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또 현대사회에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되면서 국회가 입법권 중 일부를 행정부 같은 국가기관에 위임을 하게 되었고 예. 행정부에서 입법부 권한을 위임받아서 만들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법령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법률에서 부득이하게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더라도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하위 법령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규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국민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국회 개입 없이 제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이 권리를 침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또 애초에 상권 분립을 할 의미가 없어지게 돼서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하위 법령이 이런 원칙을 위반하고 법률 근거 없이 막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법률이 너무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에 전부 위임을 해버리거나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에서 그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게 되고요. 예. 법은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하위 법령에서 마음대로 법 이외의 사항을 정해서 권리를 침해한다 하는 경우에는 예. 법원에서 그 법령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예전에 한식집을 운영하던 어떤 분이 방에서 화투를 치다가 적발이 되신 거예요. 운영하던 분이요. 네, 예. 운영하던 예. 분이. 그런데 이분이 당시에 그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게 됐습니다. 예. 도박이 아니라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식품위생법이라는 법률을 들여다보니까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이 영업의 위생 관리와 뭐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무를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내 영업장에서 화투를 친 게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헌법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당시 그 식품위생법 조항을 아무리 해석을 해도 뭐 위생관리나 질서유지, 보건위생 증진 이런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영업자가 도대체 뭘 준수해야 하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이른바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했다고 하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이 됐군요. 네. 안 그래도 법조문은 어려운데 이 추상적으로 적혀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뭐 내 행동이 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합법인지 불법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이유로 법령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종종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이제 사건들이라서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상속증여세라고 이제를 담당하는 법에서 이제 적자가 나는 회사와 회사 관계자가 거래를 해서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그 금액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겠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시행령에서는 이 조항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적자난 회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만 하면 예.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서 그 재산의 주식 비율을 바로 곱해서 증여된 것으로 본 거죠. 예.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재산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이익을 본 것은 전혀 없거든요. 주식을 판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이제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게 되다 보니까 예.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시행령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소송을 했고 법원 역시 이 법 조항은 애초에 주주가 뭔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되면 예. 그때 그 증여세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라고 이제 위임을 한 건데 시행령이 위임받은 범위를 넘었다고 해서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세무조정 업무 관련한 법에서는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정했었었는데 대통령령에서 변호사를 쏙 빼고 세무사, 이제 회계사 등등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정해서 뭐 무효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 법령 위임과 관련해서 분쟁이 자주 일어나나요? 네, 자주 일어납니다. 그 이제 저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게 법령 분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게 뉴스구나 했는데 사실 들여다 보면은 법령 분쟁인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검수완박, 검수원봉 역시 법과 시행령 사이의 다툼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검수완박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이렇게 축소를 한 것인데요. 이제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이었죠. 예. 그런데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바뀌고 검수원복이라고 해서 그 해당 법의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대부분의 범죄를 두 가지 부패 범죄, 경제 범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법률은 그대로인데 대통령령, 시행령을 개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던 범죄를 그대로 이제 대통령령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개정된 대통령령이 법령의 한계를 넘었다고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검수원복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애초에 수사권을 축소한 그 개정된 검찰청법이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역시도요. 법령 위임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종부세는 부동산 공시 가격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공시 가격은 국토부 훈령이라고 하는 최하위 법령에서 정해지다 보니까 세율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차원에서 위헌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들을수록 이제 참 법이 참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네.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또 시행 규칙에 또 위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어디까지는 해도 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걸 알기가 복잡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네, 변호사들도 역시 좀 세부적인 상황을 보다 보면 막 이런 법도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5개 광고법 같은 경우는 광고물의 센티미터나 밝기, 조도까지도 법령과 조례에서 디테일하게 정하고 있고요. 예. 먹는 물 관리법이라는 법도 있어서 그 법에서 보면 인체에 이로운 물질이 들어있는 샘물에 대해서는 샘물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으로 해야 하는 건가 싶은 것들도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네. 이런 현상은 한국이 취하고 있는 규제 방식과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 네거티브 규제 방식 이런 말이 있는데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의미하고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 많은 분야에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 해도 되는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해당이 안 되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법도 점점 복잡해지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법이 제때 바뀌지 못하면 아예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기술 발전 속도나 유행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아무리 행정부에서 빨리 법령을 만든다고 해도 그 속도를 쫓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 신생 기술이 나오면 바로 사업도 해야 되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해야 하는데 법령으로 막혀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정부 때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법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잠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공공기관에서 요즘 모바일로 전자고지서를 발송하잖아요. 전자고지서에. 네, 원래는 종이로만 고지하게 되어 있었는데 샌드박스로 지금 시행이 된 것이고요. 예. 네. 그리고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 요것도 원래는 면허증 실물이 있어야 되는데 요 샌드박스로 허용을 해줘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반려동물과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게 된 것도 원래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샌드박스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포지티브 규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만 되고 그 외에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대처하기 어려웠던 건데 이런 샌드박스 같은 거 통해서 좀 네.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매거진 생활법률 강민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7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